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땀 흘려 버는 돈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고결하고 자본이득은 탐욕스럽다는 인식도 있죠. 하지만 이건 옛말입니다. 자본 투자가 있어야 산업이 돌아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자본 이득이 생겨야 또 다른 투자 재원이 되죠. 금융을 경제의 혈액이라고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소득은 불로소득이고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요. 때로는 세법과 같은 정책도 그러합니다. 노동소득에는 혜택을 주고 금융소득에는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봅니다. 개개인이 모두 언제까지나 노동자로만, 노동소득으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하지도 못하고 죽는 날까지 노동만 해야 하는 게 아니듯이요. 노동을 줄이려면 노동소득을 대체할 금융소득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에게도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분명 필요하고요. 그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죠. 금융소득, 자본이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나의 노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수도권은 좀 선선해졌죠. 아침에 조금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남부지방 일부에는 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또 벌써 피해가 많이 생긴 곳도 있더라고요. 폭염 아니면 폭우, 우리 주변에서 또 생활 속 피해 없으시길 또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네 글자인데요. 어떤 소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위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혹은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등 각종 복지사업에는요. 일정한 소득 기준이 필요하죠. 수급 대상자를 대부분 이걸 중심으로 가리게 되는데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고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는 겁니다. 즉 모든 가구의 소득을 쭉 줄 세어봤을 때 한가운데 있는 금액을 말하게 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요. 이 소득이 내년에는 월 649만 원이 됩니다. 올해보다 6.5% 넘게 올라서 5년 연속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거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 인상률이 적용이 됐습니다. 월 256만 원입니다. 0386님 기본소득, 3077님 평균소득 아니고요. 이거 참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 두 글자 혹은 네 글자 맞춰주셔도 되고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소령, 중령, 대령, 소위, 대위. 예, 그 사이. 그분들의 소득은 아니고요. 중간값이라는 뜻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들 준비했는지 강영현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네. 후폭풍이 거셉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또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를 했는데 이후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첫 번째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 당시에 했던 약속과 달리 과도하게 요금을 올리면서 공정위에 제재를 받게 됐다라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이어서 소비 쿠폰 관련해서 일부 유통업체들의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공공배달 앱 사용이 증가했다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그 7월 말에 발표된 대주주 세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 안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이 포함됐었잖아요. 증시가 바로 또 충격을 받았고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어요. 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7월 31일에 이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12만 명에 육박하는 벌써요? 네, 찬성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임위 안건 회부 요건이 5만 명인데 이거는 사실 하루 만에 충족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서 코스피 붕괴를 막기에 청원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건데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팔면 그반이 법안이다. 그런데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한국 시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내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라고 조금 말을 하셨는데요. 또 이어서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코스피는 미국처럼 무상향할 수가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그리고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에서 돈을 많이 번 순서대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면서 한국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문제 때문에 2년 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가 됐던 건데 그걸 다시 되돌린다고 하니까 또 똑같은 충격이 또 일어나는 거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팔면 되니까 실효성도 어차피 없는 거죠.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다만 시장 충격이 또 반복된다라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리죠.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이 제시된 지 하루 만에 대주주 기준이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이 돌아설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반면에 여당 정책 설계자라고 불리는 진성준 전임 정책위 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여당 내부의 불협화음이 노출이 됐는데 진 의원은 이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또 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소속의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세수 효과가 얼마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서 시장에 주는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 의원은 조세 형평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다른 여당 의원들은 현실론을 강조하면서 이제 개미들 편에 선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양도세 기준 강화가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세수 효과도 크지 않다라는 게 주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증세 규제 강화가 국내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지고 또 증시 패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주식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시장 안에서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 부자들을 챙겨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됐든 소액 투자자들에게 됐든 모두에게 피해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논의가 좀 이제 뜨겁게 펼쳐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여당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일단 정부안은 나온 거지만 이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 민주당은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세법 처리 마감 시한인 연말까지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보 진영에서는 대주주 기준 완화로 코스피가 떨어졌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임 당대표로 뽑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책에는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당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제 세법은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당내 논의 그리고 당정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정청래 대표가 4선의 한정혜 의원을 새로운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으로 진성준 의원이 물러난 건 아니고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물러난 겁니다. 이완주 기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고 주가 변동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좀 살펴보면 좋을 걸. 그 기간 동안에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주가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몇백 %.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렇게 정책 불확실성을 많이 주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다시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재검토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또 교체가 되면서 일단 증시의 충격은 이어지지는 않는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완주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도 들어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이 1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받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지난해 5월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단 하나의 회사가 되면은 독점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공정위가 몇 가지 조건을 달고 합병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합병 후 10년 동안 다른 항공사에도 국제 노선과 국내 노선의 운수권, 이 항공기를 운영할 권리를 개방하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0년 동안의 티켓 가격을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 과도하게 올리지 말고 또 티켓 가격을 유지하더라도 서비스나 좌석의 넓이 등을 축소해서 이 이윤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정위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시아나항공이 인천 바르셀로나, 인천 프랑크푸르트 등 국제선은 물론이고 광주, 제주 같은 국내 노선에서도 최대 28% 이상 요금을 더 올렸습니다. 이 28%로 올린 게 아니라요. 물가 인상률만큼은 올려도 되는데 물가 인상률보다 더 초과해서 28%를 올린 겁니다. 네. 이 조건을 건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시아나가 위반한 것을 두고요. 공정위는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이게 공정위가 부과한 이행 강제금 치고는 최고액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되면서 당연히 이제 독점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승인 받자마자 요금을 올렸어요. 검찰 고발까지 했다고요, 공정위가? 예, 그 일반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요.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합병을 하면서 공정위가 승인 조건으로 내건 운임 인상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을 한 겁니다. 이 공정위는 감시 체계 자체를 무력화한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그 국내 노선인 광주, 제주 노선 같은 경우에 운임 인상이 더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이런 국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지역민과 관광객 또 의료 이송, 출장 수요가 집중되는 이 공적인 성격이 강한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노선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이 공공성을 무시한 과도한 사익 추구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남은 9년, 2034년 동안 공정위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지만 이 시장과 이용자의 신뢰가 이미 한번 흔들린 상황입니다. 아니 그 합병 승인 받자마자 최대 28% 요금 인상을 해서 120억 넘는 과징금을 받았는데 그럼 합병하고 이제 9년 이후에 그럼 이제 감시의 눈이 사라진 9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생각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타결지었잖아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또 투자 또 한다고 했고, 네. 뭐 보증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한데 미국의 첫 투자 보증 사례가 그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LG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규모의 네. 금융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매년 고성능 순수전기차 약 60만 대분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해서 이제 LG화학은 글로벌 은행을 통해서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대미 투자 펀드의 보증 지원이 이번에 그 LG화학에 대한 금융보증 지원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에 KBS 의료진단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뭐 투자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했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투자는 5% 미만일 것으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의 무역보험공사 또는 수출입은행 등에서 이제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또 투자 수익 문제도 이 얘기로 불거졌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측이 90대 10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김 실장은 그냥 이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장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와 소위 금융 패키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익의 90%는 미국이 리테인, 그러니까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익이 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에서 추가로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네. 그리고 미국 측이 90%의 자금이 미국에 남는다라고 한 거는 그냥 재투자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송금할 때, 배당할 때 뭐 못하도록 하지는 또 않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저께 김용범 정책실장이 방송에 모자를 갖고 나왔더라고요. 빨간 네. 모자. 협상에 쓰였던 그 마스가 모자 실물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챗 GPT를 활용해서 지난 6월 초부터 해서 디자인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몇 가지 디자인 시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골프를 좋아하고 또 빨간색 모자를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서 현재의 디자인으로 결정하고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미국 협상팀에서 모자를 찾았고 이제 동대문에서 제작을 해서 직항 비행기에 실어서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 타결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이 마스카 모자 등을 가져가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제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참 동대문에서 제작을 해서 항공기로 인천공항에서 워싱턴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찾아서 화물에 실어서 빨리 좀 갖다 달라.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또 애타게 움직였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 트럼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들 많았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잖아요. 뭐 2주 안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언제쯤이 될까요? 일단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왔는데요. 이번 달은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났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안건들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됐는데 일단 미국 측이 제기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줄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왔다.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산업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관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아마 잘들 쓰고 계실 텐데 일부 식자재 마트가 꼼수 영업을 하다가 걸렸어요. 예, 맞습니다. 이 소비 쿠폰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당연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또 일부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도 사용이 안 됩니다. 거의 매출이 30억 넘을 테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일부 대형 식자재 마트가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법인의 그 단말기를 빌려다가 설치를 해서 이 꼼수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기네 관계 법인이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가요. 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즉각 식자재 마트에 불법 소비 쿠폰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들은 서울시에는 소비 쿠폰을 서울페이로 지급한 뒤에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쓸 수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배달 앱에서는 소비 쿠폰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공 배달 앱 주문은 많이 들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소비 쿠폰은 기본적으로 배달 앱 결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그 주문을 할 때 배달 기사가 중소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갖고 방문하면은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에서는 직접 결제로는 못 쓰는데
성공예감 식당에 단말기를 가져다가 결제를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좀 귀찮아들 하시죠. 예, 어렵죠. 맞습니다. 이걸 그 만나서 결제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민간 배달앱과 비교해서 이 수수료율이 그 2%로 낮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라는 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백 등을 무기로 지난주에 가장 높은 주간 이용자 수 증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모바일 인덴스에 따르면 땡겨요의 주간 이용자 숫자가 지난주 147만 명으로 일주일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유교 등 민간 배달의 이용 숫자도 적게는 뭐 5만 명에서 많게는 43만 명 늘어났는데 이 비율로 보면은 땡겨요가 압도적이었고요. 특히 땡겨요는 소비 쿠폰 발급 후에 서울시와 함께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에 1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프로모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그만큼 주면서 공공 배달 앱으로의 고객 유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공 배달 앱으로는 소비 쿠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나서 결제하기를 해야 이거 되고요. 역시 만나서 결제하기 기능으로. 그리고 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라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 수박 한 통이 뭐 3만 원도 넘고 장마로 인해서 배추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물가가 오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부터 9일까지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요,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상품권을 돌려주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3만 4천 원 이상 구매를 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를 하면 2만 원이 환급됩니다. 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영수증과 신분증 가지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안내판 혹은 바닥 유도선 등을 따라서 환급 부스를 방문을 하면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추석이나 설과 같은 그 명절에만 환급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 쿠폰도 있고 좀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특별히 여름에도 실시를 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고요. 특히 그 소비 쿠폰에서 전통시장 구매를 하면은 이 소비 쿠폰 사용 금액도 이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그렇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환급해주는 부스가 있다라는 거네요. 최대 30%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해준다. 유용한 정보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585님이 여자 조카가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 중2로 진급했대요 라고 알려주셨네요. 따뜻한 소식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연을 왜 읽어드렸느냐,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살짝 들으셨을 텐데, 우리 국민의 가구 소득을 쭉 줄 세웠을 때 가장 정중앙 가운데 위치한 것으로 이 소득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복지 정책들, 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등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이 소득은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49만 원, 1인 가구는 월 256만 원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소득일까요? 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두 글자, 네 글자 다 좋고요. 아까 7692님이 회사분들이 지금 자기네 집은 무슨 소득이지 하면서 계산하고 있네요. 오늘 회사 라디오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동료분들 같이 들으시면서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0630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남부지방에 비 진짜 많이 와요. 저희 지역은 별 피해는 없어 다행인데 다른 곳도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2561님 부산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폭우 피해 없도록 잘 챙기셔야겠네요. 성공예감 화이팅 하면서 중미소득이라고 보내주셨는데
한 글자. 예. 중간 소득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중간에 위치한 소득. 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라고 한 글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382님은 나는 소득이 소위 같은데 대위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요. 일종의 문턱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제 높으신 분들은 복지 혜택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만 0586님 지금은 이 소득 이하지만 성실히 열심히 살다 보면 승진도 하고 이 소득 이상으로 오를 거라 믿습니다. 라고. 맞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도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4글자 중간 소득 아니고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평소보다 길이 안 막히더라고요. 확실히 휴가철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아마 공항에도 지금 많이들 나가 계실 겁니다. 해외여행. 또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들르시는 곳이 있죠. 바로 면세점인데요. 면세점 내에서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서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똑똑한 면세 활용법 알아보시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왜 해외 나갈 때 면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까지가 지금 면세가 되는 거죠? 네, 현재 면세 한도는요. 1인당 미화로 $800, 우리 돈으로 했을 땐 약 110만 원까지 면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화 기준 $800. 네. 이 금액은 이제 해외에서의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 여행지, 일반 상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물품까지도 다 합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면세 한도인 $80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사갖고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쇼핑몰에서 산 것까지 다 합쳐서 $800. 맞습니다. 우선은 면세라는 건 어떤 세금들이 면해진다는 겁니까? 예, 이제 공항에 있는 면세점의 이 면세라는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뜻인데요. 네. 여기서 면제해 주는 세금은 주로 이제 부가가치세랑 관세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이 한 10% 정도 붙는 세금을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관세는 이제 외국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붙는 세금인데요. 이제 공항 면세점 물건을 살 때는 그 가격에서 이미 이 세금들이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반 시중에서 11만 원짜리 향수가 있으면 그중에 약 만 원이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땐 이러한 세금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만큼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FTA가 맺어져 있어서 관세가 0%였다. 네. 그러면 면세점에서도 뭔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부가세 10%는 네. 확실히 면세점이 쌀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해외에 있는 면세점뿐만 아니라 출국하기 전에 들르는 국내 면세점에서까지도 세금을 감면해 준단 말이죠. 예, 이건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해외여행을 갈 때요,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세금이 안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물건을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쓴다거나 아니면 가져갈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 부가가치세 같은 거는요, 이제 물건을 소비를 할 때 내는 소비세예요. 네. 근데 이 소비세는 보통 이제 그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그 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쓰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안 쓴다고 보고 세금을 빼주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에서 쓸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세금을 안 받을게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또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올 때 입국장에 있는 면세점이 있는 이유는요. 네. 여행이 끝나고 이제 들어올 때도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출국을 할 때에만 면세점이 있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해외에서 짐 들고 오는 게 많이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올 때도 면세점을 이용해서 살 수 있게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 활성화 또 관광객 유치 등등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면세점 내에 일정 면적은 중소기업 제품 네. 우리나라 토속
물건으로 좀 채우도록 하는 규정도 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인천공항 내 어떤 면세점 자리를 그 입찰 경쟁을 할 때도 그걸 또 심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미화 기준으로 한 $800 이 면세 한도를 넘어섰다.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얼마가 또 부과가 되는 겁니까? 네, 면세 한도인 $800를 넘어가는 초과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랑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구매한 금액이 $900다라고 했는데 면세 기준은 이제 $800니까 초과하는 $100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기본 면세 한도 말고도 별도로 이제 술과 같은 주류, 뭐 담배, 향수는 추가로 면세가 가능한데요. 이제 주류 같은 경우는 2리터까지 그리고 미화로 $400까지는 병의 개수와 제한 없이 이제 면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면세가 안 되고요. 아하. 네. 술 담배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담배 같은 경우는 200개비 또는 액상 담배 같은 경우는 20ml까지 가능한데 이 일반 담배와 액상 담배를 두 가지를 모두 같이 반입을 할 때는 한 종류만 면세가 됩니다. 아. 예,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는 담배 뭐 면세 안 안 되고요. 되고. 예.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ml까지는 면세가 되는데 이걸 넘어간다 하면 전부 다 가세가 됩니다. 주류는 2리터 이하. 네. 근데 이게 예전에 딱 한 병까지만이었는데 맞습니다. 병수 제한이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예. 담배는 200개 그러니까 10갑까지. 맞습니다. 향수는 100ml 이하까지. 이게 이제 몇 밀리리터, 몇 리터 이러다 네. 보니까 항상 헷갈립니다. 아직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만약에 부부끼리나 아니면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 그러면 면세 한도를 마일리지처럼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혹시? 네, 이제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는 면세 한도는 가족 합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가족 대표가 한 사람이서 면세 물품을 전체를 일괄적으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한도는 각자 다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오면 남편 $800, 아내 $800 이렇게 둘이 합치면 $1,600까지 한도는 가능하지만 단 이 한도를 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합쳐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1,200짜리 가방을 구매했다라고 하면 $800를 초과하는 $400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구입을 하지 않아서 한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아내의 이 남는 금액을 남편 한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싼 가방 하나인데 네. 우리 둘이 같이 산 걸로 반반 네. 지분이 있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뭐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도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예. $800 한도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담배 같은 거 애연가 분들이 담배 살 때 네. 혼자서는 다 안 되니까 같이 간 일행 중에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네. 같이 줄 좀 서달라.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 같이 와서 줄 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그런 하죠. 경우 있죠. 네. 만약에 외국에서 뭐 비싼 가방이라든지 고가품을 샀다. 네. 세금 신고를 솔직히 하고 들어오는 거랑 네. 이거 걸리면 내야지 하는 거랑 네.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초과하는 물품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랑 부가가치세를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 만약에 내가 산 물건이 이제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하면 들어올 때 입국장 세관에서 나는 신고할 게 있어요라는 과세 신고 대상 주례 또는 통로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초과되는 물품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금액을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제 구매했던 영수증, 뭐 신용카드 명세서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금액 영수증 기준이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종종 이제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 또는 이 물품 자체를 몰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주의해야 됩니다. 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일반 세금의 40% 가산세가 붙고요. 또 최근 2년 내에 반복적으로 적발이 된다, 상습적이다라고 하면 더 센 60%의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미리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세금의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가 있으니 신고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세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 뭐 40에서 60%뿐만 아니라 과태료 네. 또 40에서 60% 몰수당할 수도 있고 몰수당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저 사람이 자꾸 이런 짓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여행객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세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가방만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신고 안 하는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계를 보면은요, 고가품 시계는 비싸니까 본인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보다 가격이 낮은 뭐 100만 원짜리 시계도 종종 신고 안 하고 가져와서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사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오긴 하는데 이것도 가격이 비싸면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브랜드 의류라든지 신발, 또 건강 보조식품, 비타민 이런 것들도 양이 많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비싸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종 신고하지 않아서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800 면세 한도 내에는 네. 면세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한 것까지. 네. 또 요즘에는 그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많이 결제하다 보니까 네. 전산으로 다 나온다 걸립니다. 하더라고요. 예.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 나라에서는요. 현지에서 물건을 산 그 외국인 관광객한테 세금을 환급해 주잖아요. 네. 텍스 리펀드라고도 맞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왜 시행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냈다가 이제 다시 환급을 받는 걸 텍스 리펀드라고 하는데, 텍스 리펀드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거주하지 않는 관광객이 본인 여행 중에서 이제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쓰지 않고 떠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주는 제도예요. 이제 좀 전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소비세이기 때문에 그 물품을 구입하고 그 나라에서 소비할 걸 전제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소비를 하니까 붙는 세금인데 소비를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오는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모든 나라에서 다 텍스 리펀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가는 나라인 일본, 베트남, 태국, 영국 같은 데에선 가능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텍스 리펀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환급을 받을 수 없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각 주마다 다 절차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여행하기 전에 미리 그 나라의 텍스 리펀드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떠나는 게 좋습니다. 일종의 그 외국인 관광객을 또 유치하기 위한 네. 국가적 전략일 수도 있을 테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텍스 리펀드 제도를 이제 하면서 외국인들한테 부가세 환급해 드립니다. 네. 대신에 대한민국에 놀러 와서 많이 쓰고 가세요. 쓰세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세법 개정안 그 발표 나왔을 때 특히 미용 분야 소비에 대해서는 텍스 리펀드를 이제 일몰시키겠다. 네. 더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밝혀가지고 국내에서 그 텍스 리펀드하는 기업의 주가가 지금 한 3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변화가 또 미치는 영향들이 큽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 주의할 점도 있죠. 예, 이제 물품을 구매할 때 부담한 세금을 이제 환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최소 구매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이상을 사야 환급을 해 주는 게 있는데, 나라마다 이 최소 구매 금액이라는 건 기준이 다르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매장에서 5,000엔, 우리 돈으로 약 47,000원 정도 구매를 해야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모든 상점에서 다 샀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텍스 리펀드 가맹점 마크가 붙어 있는 매장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 서류를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행 끝나고 귀국을 할 때 공항 등에 있는 환급소에 방문을 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구입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직접 가지고 챙겨서 가야 됩니다. 아, 그냥 포장된 상태로 갖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또 환급 받을 때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해외 나가지 않고도 해외 물건을 요즘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잖아요. 네. 이때도 면세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네, 이제 해외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외 제품을 사는 경우, 이걸 직구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거는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면세가 아니고요. 이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입에 해당돼서 본인이 수입하는 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을 뭐 종류별로 관세가 붙는다든지 부가세 10%가 원칙적으로는 붙는데, 네.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있느냐? 이 금액이 소액이라서 간이 통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이 규정을 보면은 이제 150달러 이하 같은 경우라고 하면 세금이 면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 $150 이하는 네. 세금 면제. 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직구를 했다 하면 이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서 $200까지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한테 야 우리나라 제품은 그래도 더 좀 많이 사게 해줘 이렇게 네.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100짜리 가방을 구매했다. 그럼 $150 이하니까 세금은 없고요. 만약에 일본에서 $170짜리 가방을 구매했다고 하면 $1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같은 $170짜리 가방을
미국에서 구입했다고 하면 미국은 200달러까지 뭐 세금이 없으니까는 면세. 이때는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직구는 150달러 이하까지, 네. 미국에서의 직구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된다라는 거고.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다른 면세 혜택을 좀 없애기로 한 게 있더라고요. 네, 이제 미국이 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해 주셨는데 이 제도를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중단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 들여가는 거. 네, 맞습니다. 석 달 전에 이제 미국은요, 이제 중국과 홍콩에는 이미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을 했었어요. 이걸 이제 전 세계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당초에 이 조치의 타겟은요, 중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커머스 기업이 대상이었어요. 이제 중국의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 미국에서 워낙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어로 면세 혜택을 중단했었었는데 네. 이제는 이 대상을 중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K뷰티다, K패션이다 이런 인기 덕분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역직구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좀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또 네. 이렇게 보는 측면들도 있고요. 자,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 2,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 세계항로 4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하상도로와 서울교 전국 260곳, 지하차도와 일반도로 79곳에서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 여론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외교당국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직후 밝혔던 2주 이내보다는 다소 늦춰져 이달 말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일부터 부과될 국가별 상호 관세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 관세율이 더 낮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시행으로 미국 가구당 2,400달러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고 특히 이제 서학개미라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해외 투자 규모가 1조 달러, 1,39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나죠. 동시에 관련된 민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해외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챙겨봐야 할 것들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연결합니다.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금감원에 이런 민원이 많다고요. 아니 왜 나스닥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내 ETF, 내 펀드는 왜 안 올라가느냐. 이거 어떤 맹점이 있기 때문일까요? 네, 막연하게 그냥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수랑 펀드 구성 종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 100개의 종목이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몇 개의 종목들이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뭐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것들이죠. 근데 내가 산 펀드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적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수에서 총 상위 종목이 적게 들었다라고 하면 뭐 수익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펀드는 이제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와 펀드 매니저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해서 종목을 고르는 액티브 펀드가 있습니다. 뭐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를 추정하니까 지수가 오르면 펀드도 비슷하게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정말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뭐 안타깝게도 그 종목이 좀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내 펀드 수익률은 지수 수익률보다도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지수는 왜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냐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수를 따라가느냐, 기초 자산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느냐도 반드시 네. 알고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그리고 지수를 더 초과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 좀 어떻게 구분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약간 이제 위험 회피형, 보수적인 투자자다. 나는 그냥 시장 평균 수익만 나와도 괜찮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싶다. 또는 뭐 수수료를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인덱스 펀드가 더 잘 맞습니다. 운용사의 개입이 적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런 시장 수익률만으로 성에 차지 않는다. 나는 뭐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원한다.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펀드 매니저나 운용사의 전략 그리고 뭐 리서치 역량을 믿는다라고 하면 액티브 펀드를 고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수료가 더 높은 편이고 네. 성과가 들쭉날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정하고 인덱스냐 액티브냐 요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펀드 관련해서 내가 환매했는데 돈이 왜 바로 안 들어오느냐, 이런 민원도 많다면서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펀드는 이제 주식처럼 오늘 팔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펀드는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환매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날 시장이 마감한 뒤에 기준가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가를 정해서 이제 실제 입금은 보통 이틀 후, 길게는 3에서 4 영업, 그러니까 주말에 끼게 되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또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 또 미국이 열리고 그다음에 또 유럽이 열리고 이런 식이니까 이제 해외 시장 장 마감 후에 또 기준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펀드보다는 평균적으로 해외 펀드의 환매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를 환매할 때는 내가 실제로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펀드를 살 때 보면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투자 설명서에 환매 기준일, 지급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서 다른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펀드는 2번 환매해야 되니까 뭐 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한 일주일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열흘까지도 걸릴 수 예. 있습니다. 또 환매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 환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또 수익률을 좌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사실인데 네. 해외 펀드를 환매를 할 때는 환율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율 기준 역시 내가 환매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기준가가 확정된 다음 날,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난 뒤에 다음 날에 실제로 환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환율 적용 시점 역시 그 다음이 되는 거죠. 상품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내가 환매 신청을 한 뒤에 하루나 이틀 뒤에 환율이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한데 달러 기준으로는 내 펀드가 분명히 손실이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환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반대 경우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 났는데 환차익 덕분에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펀드의 성과 보수가 빠져나가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은 환차익도 수익이니까 성과 보수를 대상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펀드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환율까지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기초 자산 올라가더라도 환율이 떨어지면은 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관련된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네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예금, 펀드, ETF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한 계좌에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게 설계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인데요. 일단 만기까지 운용한 수익 중에서 일반형의 경우는 최대 2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갈 경우에는 이제 분리 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납입 한도는
최대 2천만 원, 전체적으로는 5년간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는 투자형 ISA라고 해가지고 주식형 ETF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최근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는 것들은 좀 ISA로 먼저 투자하시면 좋고요. 근데 네, 이게 네. 의무 가입 기한이 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목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좋지만 또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입 후에 최소 3년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사실 가입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그냥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최근에 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ISA 계좌 안에 정기 예금 상품도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ISA 계좌 만기가 예금 계좌보다 더 빨리 돌아온 거죠. 그러면 중간에 정기 예금이 중도 해지돼 버립니다. 자동 해지가 돼 버리면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이자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금이 ISA 만기일보다 더 길다라고 하면 네. 중간에 특별 중도 해지 이율로 자동 해지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가입하기 전에 혹은 가입한 이후에 꾸준히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는 지난주 후반에 충격을 뒤로하고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1.1% 정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걸까요? 다만 이제 미국 경제에서 좀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살펴봐야 할지 2부에서 개미스쿨 시간으로 홍춘욱 대표와 함께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